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수학 교육의 본질, 교양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 수학 교육의 의미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강의했다면, 이제 구체적인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도 사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설명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이 차트를 설명했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수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연산이라고 이제 저는 봤고, 학교 교과서 수준이 이제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심화 응용 문제들, 수학적 지식과 개념들, 원리들을 응용하고 심화하는 문제들,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발병이 대부분 납니다. 물론 뭐 난이도에 따라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도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거 대부분 통과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심화 응용 단계, 난이도가 높은 영재 사고력 문제, 경시나 올림피아드 정도의 문제, 한 학년으로 본다라면 이렇게 난이도로 펼쳐져 있고, 이것을 6수준, 가장 낮은 단계, 5수준, 4수준, 3수준, 2수준, 1수준 문제, 여기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야 결국은 수학교육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1수준이 되려면 3%, 4%, 수능 1등급은 수학 한 4% 정도죠. 그러니까 여기 문제들의 문제를 5문제 중에 한 3, 4문제 이상 풀어야지 1등급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다음 2등급이 2수준 문제들, 난이도 2문제, 난이도 D문제, 난이도 C문제, 난이도 B문제, 난이도 A문제. 수능 문제들은 이렇게 분포가 되기 때문에, 저번 첫 시간에서 제가 수능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던 거 보면, 대부분 1, 2등급을 나누는 건 난이도 2문제고, 2, 3등급을 가르는 거는 D문제들이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적어도 C문제까지는 완벽하게 하고 가야지 고2 때 D난이도, 고3 때 E난이도 문제를 도전할 수 있다. 이거를 제가 계속 강조해서 설명드립니다. 이 분석을, 여기에 있는 이 차트의 이해를 부모님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 대부분 1, 2수준 문제는 후행으로 해도 됩니다. 후행으로 6학년 아이가 3학년에 1, 2 수준의 문제를 3학년에 해도 됩니다. 중학교 아이들이 6학년에 5학년 6학년에 1, 2 수준 문제들을 해야 중 3 난이도 있는 부분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저희 큰 아이도 중학교 1학년 때, 중1 때 5학년 1, 2급 문제를 했습니다. 5학년 재학년에서 5학년 1, 2급 문제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상위 5% 아이들입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2학년 낮은 아이들과 이 5%를 문제를 했죠. 15회 이제 특강을 했는데 3분의 1 할 때까지는 입이 나오고, 내가 동생들이랑 이걸 해야 되냐. 근데 동생들이 훨씬 잘하거든요. 문제 맞추는 거를. 그리고 참고 해라 해서 5회부터는 조금 비슷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1회부터 15회는 요 5% 아이들과 거의 견조
지고 또 더 나은 문제를 성취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중2 때는 6학년에 1, 2급 문제를 했고 5, 6학년 중 1, 2급 문제를 자기보다 나이 적은 6학년 아이들과 한 거죠. 후행을 한 거죠. 제가 이제 그 대치동에서 학원할 때 이 후행이란 말을 많이 했습니다. 90%는 대부분 90% 아이들은 후행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고 저희는 3학년에 1, 2급 문제를 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서울교대 영재교육반이라든가 3학년인데 1, 2급 문제를 겨울방학 때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이라든가 가천대 영재교육반, 서울시 강남교육청 영재교육반의 시험을 보는 아이들입니다. 볼 수 있는 아이들. 그래서 이제 그 3학년에 1, 2급을 할 때 중학교 1학년도 있고 6학년도 있고 5학년도 있고 4학년도 후행을 하는 아이들이 3학년에 1, 2급 하는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듣게 한 거죠. 이거를 참고 하는 아이들은 극복을 해냅니다. 예를 들면 6학년 아이가 3학년에 1, 2급을 하면 그 다음 학기에는 4학년에 1, 2급 문제에 도전할 수 있고 이렇게 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중3의 어려운 수학들을 도전하는 응용 문제들, 경시 문제들,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중3 수학이 결국은 고1 수학을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중학교 내신 시험은 대부분 학교들은 여기 문제들만 나옵니다. 심화 문제 거의 안 나오죠. 사수준 문제도 거의 안 나오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만 보게 되는 교과서 수준. 자, 중3 가면 벌써 난이도가 어려워졌죠. 자,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단계별 수학 수준도를 머리에 어머님들 꿰고 있으면 수학에 대한 학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걸 좀 더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6수준은 연산과 원리, 개념 이런 것들이고 교과서에 있는 그 문제들이 5수준, 4수준 정도. 그 다음 그 응용 심화 부분이 C. 그 다음 그 수능 2, 3등급을 결정하는 것들이 수준 2번 분석적 사고에 관련된 문제는 난이도 D. 그 다음에 종합적 사고 능력을 보고 있는 수준 1이 난이도 2. 그 다음 수능 1, 2등급을 결정하는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그 수학 교육의 현황을 보면 오프라인 학습의 교육에서 대교의 그 학습지, 구몬, 재능, 웅진 등의 그 연산 학습지 같은 것들이 이런 6수준에 해당되는 학습서가 되고 대부분 출판사의 기본서들이 이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공부방, 동네 공부방 이런 것들이 학습을 하는 것들하죠. 학습이 가능한 거고 이거를 선행한다라는 그 말을 많이 합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애들이 중학교 거 선행을 한다. 그럼 이 부분을 하는 거죠. 6수준이나 5수준에 있는 것들. 물론 이제 단계별로 이걸 해야지 뭐 4수준으로 올라가고 뭐 3수준, 2수준, 1수준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선행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행은 한 학기나 1년치 선행은 가능한데 대부분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 후행으로 오히려 난이도가 높은 이 D나 E 난이도 수준 1, 2급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후행하는 것이 실제로 난이도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보면 뭐 지역의 중견 학원들 예를 들면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인구 20만 정도의
도시 지역에 사는 중견 학원이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좀 그래도 수학 좀 한다는 학원들, 수학을 전문적으로 가리키는 학원들, 를 가리키는 거고. 근데 이게 초등 수학은 이런 이 난이도 C, D, E를 잘 가리키는 선생님을 두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전문성을 월급도 많이 줘야 되고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C, D, E 난이도 수준 3수준, 2수준, 1수준을 가리키는 선생님들을 만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대부분 7, 80% 학원들이 70에서 한 80% 이제 그 학원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B나 C 정도까지 가리키는 학원들이죠. 그리고 뭐 지역의 리딩 학원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일부 있을 겁니다. 아주 그 강동구다. 그럼 강동구 내에서도 아주 유명한 학원들이 있고 그 학원의 일부가 이런 교육청 및 대학교 부설 영재교육원 들여보내기 위한 그런 학원들, 그리고 여기는 아이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상위 10%를 잘 가리키면 이 아이들이 이런 영재교육원이라든가 내신에서 중학교 가서 그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이 길러지는 거죠. 이런 학원들은 많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를 좀 실시 학습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행을 위주로 한 이 학습보다는 후행을 통해서 이 CDE를 보강을 하는 게 실제로는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학습의 예들을 한번 찾아보죠. 이 단계별 수학 수준도를 보면 2학년의 6수준 가장 난이도가 문제 유형을 보셔도 간단한 것들이죠. 네모안의 알맞은 수는 얼마인가? 50, 60, 70, 80, 90, 그 다음 100 뭐 이런 정도 수준. 그 다음 5수준의 문제는 요거보다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587은 100의 자리는 5,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8, 그 다음 1의 자리는 7. 그래서 답을 구하는 뭐 이런 문제들, 이게 5수준의 문제들입니다. 이제 그 6수준, 5수준 문제를 알아봤고 4수준, 3수준 문제를 보겠습니다. 흐름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수준 문제는 아까 5수준 문제보다 조금 더 문제의 조건이나 내용이 좀 더 어려워졌죠. 조건이. 그 다음에 3수준 문제 더 조건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죠. 그 다음에 1수준, 2수준 문제를 볼까요? 더 어려워졌죠. 2수준 문제의 그 조건이 더 어려워졌고, 풀이 과정이 여러 단계에 가야지 답이 나올 수 있는. 그 다음에 1수준이다. 그러면 29번, 30번 문제 난이도가 어렵죠. 과정이 여러 단계가 있고, 2학년에 이런 1, 2수준 문제를 3, 4학년 아이들한테 풀리면 그 50% 정답률을 10문제 중에 5문제 50% 정도 맞출 아이들은 한 자릿수입니다. 그러니까 후행을 할 아이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은 4학년 거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6수준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죠. 그 다음 5수준은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조건이나 문제 분석이 좀 필요한 문제들, 기본 문제들이 있죠. 정답률은 6수준 문제들은 정답률이 90% 이상 되는 게
그 정상이고 5 수준은 한 80%. 그 다음 4 수준 문제들이 좀 더 그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죠. 그 다음 3 수준 문제들. 여기 4 수준 문제들은 정답률이 70%만 돼도 됩니다. 처음에. 그리고 틀린 거를 더 맞춰서 더 틀린 30%에서 10%에서 20% 더 맞으면 그 완전 학습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3수준 문제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교과서 4수준까지가 이제 교과서 수준이고 이제 3수준 문제들이 교과서 박 심화 응용 문제들이죠. 이건 처음에 60%만 맞아도 상위권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틀린 문제를 풀어서 20% 정도를 더 맞으면 아주 정상적인 범위 잘하는 아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수준 문제는 사실은 그 10문제에서 50%만 처음에 50%에서 한 40%만 정답률을 보여도 합격입니다. 우리 나머지 다시 풀어서 10에서 한 30%까지만 푼다라면 정상적인 범위라고 볼 수 있고요. 4학년의 1수준 문제들 상당히 그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죠. 이거는 30% 내외만 맞춰도 성공입니다. 30%에서 20%만 맞춰도 성공이고 다시 풀어서 그 못 푼다고 할지라도 이런 경험만 쌓아가도 훌륭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5학년 거 가지고 한번 볼까요? 5학년에 6수준 문제들 아주 기본 문제들이죠. 5수준 문제들 그거보다 약간 더 어려운 난이도 문제들이고요. 4수준 문제들은 이제 문제의 조건들이 있고 식을 세워서 해결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이제 4수준 문제들. 3수준 문제들은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지죠. 그리고 단번에 혹은 4수준 문제들은 식이 바로 나오는 문제들이고 3수준 문제들은 식과 결과들이 꼬여있는 분석을 통해서 좀 더 봐야 되는 문제들이죠. 2수준 문제들은 상당히 문제의 조건들이 까다롭고 여러 조건들을 분석해야지 되는 문제들이고 5학년의 1, 2수준 문제들은 이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에게 풀려도 50%그 정답률을 보이는 학생들은 한 자릿수입니다. 대학도 이제 과나 공대나 의대나 치대 이런 데는 100% 거의 다 나오겠죠. 근데 서울의 중위권 대학에 과를 무시하고 모두 보게 한다 그러면 50% 맞는 학생들은 한 자릿수다. 여기가 관건입니다. 5학년, 6학년에 1, 2급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하느냐가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에, 수학 성적에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학년의 난이도, 5, 6학년의 이 난이도가 1, 2급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하느냐가 수능이나 고등학교 내신 성적 대입 시험에 바로미터가 되는 것들이 5, 6학년의 1수준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제 수업의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옛날 교육과정인데 일단은 약수와 배수가 있죠. 요거는 다른 주교재가 있고 이거는 부교재, 즉 숙제 부분입니다. 이거를 공부할 때는 저는 겨울방학 때 1, 2학기를 6수준으로 선행을 하는 경우와 5수준, 3수준으로 선행을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요거는 5학년 1, 2학기를 주교재로 5수준을 공부하고 4수준, 3수준을 부교재로 학습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수와 배수 20문제 중에 17개를 스스로 풀었고 틀린 3문제를 하나도 다시 하라고 했을 때 못했던 경우입니다. 저희 밑줄이 커져 있죠. 이렇게 풀이과정을 쓰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앞에 문제는 6번까지는 다 스스로 맞췄네요. 이 7번 부분은, 이 별표는 이 친구가 처음에도 틀렸고 두 번째도 틀렸습니다. 그래 다른 친구들이 설명한 걸 듣고 자기가 기록한 표시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고 이런 문제 해결 과정을 자기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번, 13번 이 별표 14번은 처음에도 틀렸고 두 번째에도 틀려서 15번까지 14, 15번 문제는 틀렸던 거.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이 설명을 듣고 자기가 다시 기록해서 해결한 이 표시입니다. 요 문제는 20번까지 있는데 16번부터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죠. 이거는 3수준 문제들입니다. 3수준 문제들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3수준 문제는 이 3수준 문제들은 학원에서 풀고 3수준 문제들은 학원에서 풀고 1번부터 15번까지만 과제로 한 겁니다. 왜?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친구들이랑 경쟁하면서 학습 분위기 있는 상태에서 하고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은 1번부터 15번까지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은 집에서 혼자 도전해라. 왜? 어려운 거를 숙제를 내주면 집에서 짜증이 나고 집이 쉬는 공간이고 편한 공간인데 투지가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투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를 과제로 내주는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것들은 여기서 이제 한 거죠. 좀 다른 아이도 똑같이 20문제에서 13문제를 맞았고 틀린 7개 중에 4문제는 스스로 하는 거죠. 여기 3번의 표시가 처음에 틀렸어요. 근데 다시 해봐 그랬더니 이제 맞은 거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맞았다. 이렇게 표시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흐름을 보면 다 줄이 쳐져 있죠. 아이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쓰게 설명을 해보게 하는 거죠. 그래야 쌓이는 공부가 가능합니다. 자, 9번도 틀렸다가 다시 하라 그랬더니 맞은 케이스고 10번도 틀렸다가 스스로 해결한 거죠. 이건 자기 거. 이 문제나 9번, 10번, 7번 문제는 뭐 스스로 해결한 거예요. 이 학습자가. 그래서 쌓이는 공부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별표 14번, 15번 문제는 틀리고 또 틀렸는데 또 틀린 문제를 또 다시 하라 그러면 아이는 두려움과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4번을 맞은 다른 친구의 설명을 듣고 설명을 들은 다음에 자기 언어로 설명을 해야 저가 별을 쳐줍니다. 근데 자기 거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저는. 자, 요 학습자는 20번 문제를 또 이제 별 친구의 설명을 듣고 자기가 설명을 써야지 아는 거죠. 확실하게. 그래서 이런 학습법을 취했다. 어려운 거는 학원에서 풀고 같이 풀고 학습을 하고 쉬운 문제를 숙제를 내줘서 자기 이미지와 자기 학습화시키는 그런 학습 전략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설명들이 쌓이는 공부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아이 20문제 중에 14개를 혼자 했고 6문제는 다시 틀린 거를 도전했을 때 0문제. 앞에 쉬운 문제들은 스스로 다 했네요. 요런 개념들, 요런 틀렸다가 설명을 다시 듣고 한 문제. 요것도 틀렸다가 다시 했지만 틀려서 친구 설명을 듣고 이제 쓴 케이스죠. 이렇게 자기 언어로 써야지 다음 틀리지 않고 자기 학습화 된다라는 그런 사례입니다. 문제집 보면 이렇게 써보는 공간이 없죠.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리 줄이 쳐져 있지 않으면 줄이 없으면 쓰는 공간들이 식, 풀이, 계산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가 되는 학습이 아니고 난잡한 공부가 된다. 쌓이는 공부가 아닌 학습이 되는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줄을 쳐준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이제 학습을 했으면 저는 매달 시험을 봤어요. 초등학교 3학년 B A과 B 과정이 있는데 A 과정은 좀 난이도가 쉬운 거고 B 과정은 좀 수준이 있는 겁니다. 1, 2, 3, 4, 5 이것은 6수준에서 5수준 문제들이겠죠. 그 다음 6번, 7번, 8번, 9번, 10번은 5수준, 4수준 이런 문제들이죠. 자, 이 친구는 다 맞죠. 여기까지 11번부터 15번까지는 이제 4수준, 3수준 문제들이 나오죠. 틀린 게 하나 나왔네요. 여기 틀린 게. 이건 이 친구가 이런 경험이 없는 문제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16번부터 17, 18, 19, 20 16번부터 20번 5문제 중에 5분의 2를 맞았네요. 자, 이 친구는 여기 문제들의 여기 이제 공부할 과제입니다. 여기서부터 틀리는 게 많아졌죠. 5분의 4, 3 정도 돼야 되는데 5분의 2.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학습 경험, 이런 난이도에 대한 학습 경험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두세 달 해나가면 이 문제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서술형 평가를 이제 별도로 보게 하는데 1번부터 서술형 평가는 1번부터 10번
볼까요? 문제 해결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고, 문제 해설 과정을 쓰고 답하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학습한 문제 해결의 과정을 자기 언어로 설명하게 하는, 써보게 하는 이런 과정을 둔 문제들이죠. 서술형. 서술형. 물론 이 문제, 서술형 문제도 난이도가 앞에 문제는 쉽고 중간 난이도가 높은 걸로 올라갑니다. 10번 가면은 좀 더 어렵습니다. 7번 문제 조건이 복잡해지죠. 8번, 9번, 10번. 서술형 다 맞았. 하나 빼고 한 2개 정도 빼고는 다 맞았네요. 그러니까 돌아가 보면 단답형은 20문제 중에 3개 틀렸고, 서술형은 10문제 중에 3개 틀렸으니까 70점이고, 그래서 2개를 합치면 평균이 77점. 학습 초기에 이 정도면 괜찮은 성적입니다. 이러한 식을 풀이 과정을 쓰는 것들이 쌓이는 공부, 더 나아지는 학습을 하는 토대가 됩니다. 자, 다음 학생은 4학년 A, 쉬운 교육과정이죠. 단답형 점수는 80점, 20문제 중에 16개를 맞췄다는 거고, 서술형 점수는 90점, 평균은 2개 합쳐서 85점. 자, 앞에는 기본 문제들이죠. 도형의 기본 원리들, 기본 문제들 10번까지는 11번부터 약간 어려워지죠. 이 친구는 11번부터 15번에 5문제 중에 5분의 2를 맞았네요. 여기부터 틀리기 시작한 거죠. 여기가 이제 공부해야 될 난이도.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도 틀리는 것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요 11번부터 15번 수준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공부 과제를 하는 기본. 그 다음에 서술형 볼까요? 서술형 기본 문제들, 그리고 이제 다음 도형의 특징을 2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그래서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요거를 보면 이런 정의, 개념,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이런 걸 이용해서 이런 응용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개념을. 그래서 이거 정도를 이런 개념 설명이라든가 정의를 설명할 수 있으면 배경 지식이 확실히 쌓여진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4학년 A 과정에 있는 난이도는 응용 문제지만 쉬운 문제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수학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던 친구였습니다. 성적이 항상 될 수 있는 이제 B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쌓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 친구는 5학년 B, 5학년에서 좀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 난이도고, 단답형은 95점, 서술형은 93점, 평균 상당히 우수한 편이었죠. 자, 이런 친구들 중에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하는 아이는 쉬운 문제를 틀리는 실수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전체적인 걸 봐야지 너무 이 포커스를 여기에도 두면 안 됩니다. 자, 난이도가 11번부터 15번까지도 다 맞았죠. 16번부터 20번도 다 맞았죠.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문제들. 서술형. 자, 요거는 최대 공약의 뜻을 쓰고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의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게 10점 만점인데 마이너스 4점을 깎인 그 부분입니다. 자, 여기도 10점 만점 중에 마이너스 3점을 깎여서 7점. 약분을 한다와 통분한다의 뜻을 쓰고 분수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자, 이 부분이 설명이 좀 안 됐다라는 거죠. 나머지 서술형은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인 걸로 자기 언어로 설명을 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 친구는 5학년 똑같은 B인데 단답형 점수 95, 서술형 점수 97, 평균 96. 이 친구는 1번서부터 5번 다 맞았네요. 이 친구는 올해 경기고등학교 3학년 됐고, 누나는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왔고, 바로 위에 형은 서울대 의대를 간 케이스입니다. 셋째인데, 아무래도 첫째, 둘째들이 공부를 잘하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 막내다 그러면 좀 루즈하게 되죠. 이 친구 이 5학년 당시에 문과적 성향이 강했던, 그리고 아직 그 형식적인 사고가 발달이 안 돼서 실수가 굉장히 많았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이나 누나는 수학 공부할 때 이런 설명을 간단하게 아주 최소화해서 쓰는데, 이 친구는 이런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 친구였어요. 문과적 성향이, 다른 형이나 누나는 완전 이과 성향이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설명을 집에서는 절대 안 하다가 저희 학원 오면서 친구들이나 지도에 의해서 이런 서술형을 하기 시작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것들을 하지 않던 친구였는데, 뭐 이제 친구들이 같이 하고 같이 하니까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난이도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없었는데, 점차 이제 그 난이도 있는 문제 1수준, 2수준 문제를 뭐 5학년 때 3학년 1, 2수준 문제를 같이 3학년 아이들이랑 같이 하고, 6학년 때 5학년 때 3학년 4학년 거를 한꺼번에 패스했을 겁니다. 6학년 때 5학년 거를 하고, 5학년 진행을 했던 친구고, 아주 급속도로 발전이 돼서 경기고에 진학해서는 수능 1등급을 무난히 받아낸 그런 케이스의 이제 학생입니다. 남학생들은 대부분 이렇게 쓰는 거를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어 발달 과정에서 이제 쓰기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아웃풋이 안 되는 것인가, 아니면 조직이 안 돼서 못 쓰는 거라는 것인가 잘 봐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쓸 수 있었는데 안 썼던 거죠. 근데 이제 환경이 조성되니까 친구라든가 아니면 선생님 분위기, 같이 강의 듣는 친구들이 다 하니까 이렇게 쓰는 것들이 가능했던 거죠. 집에서는 절대 안 썼습니다. 자, 다음 또 볼까요? 6학년 B. 이 친구는 이제 그 대학을 지난 친구인데, 서울의 그 서강대 이공계통으로 지나간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집에서는 절대 이런 식수고 풀이 과정 안 쓰던 친구였죠. 근데 여기 와서 다들 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 쓰는 거 이렇게 식 쓰고 풀이 과정 쓰는 거 보고 부모님이 놀래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시험을 보고 매달 30분 이상 상담을 했었는데 이런 걸 보고서는 이제 집에서 절대 안 쓰던 아이가 이런 풀이 과정을 쓰는 걸 보고 놀래하고 그리고 쌓이는 공부가 된다라는 거를 느껴서 중학교 가면은 중학교 수학에서는 이렇게 풀이 과정 쓰지 않고는 할 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미리 그러니까 연습, 자기가 자기가 이 문제를 분석해서 해결한 과정을 자기 언어로 써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수학학습에서 쌓이는 공부고 공부가 되는 공부라는 거죠. 자, 다음은 3학년 건데 똑같은 서술형 문제, 똑같은 문제죠. 근데 이 친구와 이 친구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표현하는 것들이 뭐 맞았고 이 설명하는 부분이 각자 다릅니다. 이거를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설명한 거, 이 친구가 설명한 거를 봐보면 이 설명에서 잘 보면 이 문과 성형과 이과 성형도 좀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 친구는 간단한 그 정리, 도식 이런 거를 잘하는 친구고 이 친구는 줄글로 설명하는 거죠. 자, 이 친구는 이과 성향 어느 친구가 A라는 친구와 B 친구 어느 친구가 더 이과 성향인 것 같아요. B 친구가 더 이과 성향입니다. 자, 비교해 보시면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하죠. 이 친구가 이쪽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이과 성향에 더 가까운 이런 친구입니다.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반응이 좀 다르다.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자, 그러니까 실제 학습에 애들을 좀 받고 쌓이는 공부를 해야 된다. 아이 단계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실제 학습의 예였고, 다시 한번 또 이제 이런 수학습의 이론적인 부분을 본다면 전부는 아니고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학년별 수학학습 접근본 1, 2학년은 구체적으로 수학을 좀 아는 구체물을 통해서 구체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야 되고 3, 4학년은 수학의 기본기가 여기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식을 쓴다든가 풀이 과정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3, 4학년 때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삼각형에 각이 3개 있다.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40도고 40도고 여기가 모른다. 그러면 풀이 과정을 쓴다라면 이것은 180도 빼기 60도 더하기 40도 그래서 180도에서 180도 빼기 60도 40도 하니까 100도 그래서 답은 180도 빼기 100 하니까 80도 이런 풀이 과정을 쓰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안 쓰게 된다는 거야. 머리로 하는 잘하는 아이들은 그냥 180도 삼각형의 세각에 하고는 180도니까 180도 60도 40도 빼면 100도 이게 답만 적는 그 과정이 되면 이게 이제 중학교 1, 2학년 가면 증명할 때 문제가 생기죠. 5, 6학년 학년군은 중학교 수학으로 발전하기로 적절한 난이도를 좀 익혀야 된다. 1, 2학년군은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한다면 생활 범위의 경험을 재구성하는 수준으로
자꾸 수학 문제를 풀기 전에 물어보고 답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해보게 한다든가 아이들이 또 실제 어디를 갈 때 차량 그 번호를 보고 더하기 빼기를 시켜본다든가 암산으로 머리셈을 해본다든가 실제로 생활에서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유아 수학과 큰 차이가 없어 완전 학습이 95% 가능한 이때 수학을 잘하게 만드는 것이 쉽지 3, 4학년 가서 수학을 잘하게 하는 것은 더 어렵다. 또 5, 6학년 가면 더 어렵고 그래서 이때 1, 2학년 때 완전 학습이 가능하고 난이도 있는 문제를 접근하게 하는 것들이 더 쉬운 단계다. 저가 아이를 가르친다면 5, 6학년 학생들보다는 1, 2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왜? 수학적 학습의 발달이 빨리 되거든. 1, 2학년 아이들은 1, 2학년 아이들 수업을 해서 3, 4학년 때 영재교육원이라든가 대학교 영재교육원, 강남교육청 영재교육원에 합격시키는 건 쉬워요. 1, 2학년은. 근데 3, 4, 5, 6학년에서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니까 1, 2학년 유아 때 학습을 잘 시키는 게 중요하다. 수학에 대한 기초적인 습관을 기르는 단계, 수학은 학습, 태도, 수학 학습에 중요한 것들이 근면함, 성실함, 가치관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학원을 나오던 학교를 가던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올바른 태도. 1, 2학년 군의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풀어보는 학습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더 1, 2학년 학습에 난이도 있는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 1, 2학년이 안 됐으면 3학년, 3, 4학년이 안 됐으면 5, 6학년. 이 순서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빠르면 빠를수록 수학습에 대한 경험과 쌓이는 부분은 더 많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3, 4학년은 1, 2학년 군에서 학습한 내용을 개념으로 발전시키는 단계. 또 경험이 없었으면 경험을 해야 주는 거죠. 또 1, 2학년에서 형성한 습관을 심화하는 더 난이도는 더 높아졌으니까 자연수 범위에서 사칙 연산을 완성하는 단계. 여기서 A, B, C, D 이 문제가 있다라면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이 있다. 그러면 이 난이도를 점점점 높여가는 공부를 해보는 이런 것들이 아이 학습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된다. 벌써 이제 3, 4학년 되면 격차가 벌어집니다. 교과서만 가지고 따진다라면 별로 느끼지 못하는데 C단계 여기에 3급 단계를 해보다 나면 격차가 벌어질 것이냐 5학년 수학에서 어느 정도 할 것이냐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5, 6학년에서는 벌써 수학적 역량이 차이가 많이 나는 단계가 되고 자연수를 벗어나서 분수 수수까지 사칙 연산을 하는 거고 다른 수학 개념이 심화되고 넓어지면서 수학 학습의 격차는 확연히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5, 6학년에 학생들한테 수학이 좋다고 하는 아이들 비중은 점점 줄어들어서 좋아한다는 아이들은 20% 내외 정도가 됩니다. 수학이 싫은 아이, 수학이 싫다고 느껴지는 아이들은 50% 정도가 수학 학습에 대한 피로감, 혐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수포자의 학생이 급증하는 단계. 제가 대치동에서 학원할 때 5, 6학년 아이들이 테스트를 보러 오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5, 6학년 아이들이 테스트 오는 거는 싫어서 억지로 끌려오는 아이들이 7, 80%입니다.
1, 2학년은 비율이 높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손잡고 가자 그러니까 오고 맛있는 거 사주고 엄마 아빠의 그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1, 2학년 아이들은 오는데 5, 6학년은 실파시 브로가 벌써 싫어진 단계, 약간 어려워진 단계, 포기자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70에서 80% 정도다. 그 이전에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1, 2, 3, 4학년 때 수학습의 그 길을 안내, 길잡이가 되는 이런 학습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5, 6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5, 6학년, 3, 4학년, 1, 2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학습의 그 성공 요인은 줄어든다. 중학교 1, 2학년 가면 벌써 아이들은 사춘기고 자기의 어떤 판단이 서 있는 아이들이고 부모들이 영향력이 줄어들고 아이들을 끌어가기 힘든 단계에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면 전국 성적을 알게 되고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한계가 생기면서 이제 노력을 하기 시작하지만 현실이 수능 5, 6, 4등급 정도라면 이거를 아무리 노력해도 1, 2등급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진짜 몇 프로 1, 2등급 4, 5, 6등급의 고1에 있던 아이들이 1, 2등급을 받는 케이스는 3%, 1% 정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3등급은 가지고 있어야 3등급 정도는 해야 공부해도 1, 2등급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3등급을 벗어나지 않는 공부를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 1, 2, 3학년 때 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학실력 향상법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특성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과제 집중력이 뛰어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 난이도 1, 2급 문제의 그 정답률이 50% 이상인 아이들. 근데 1, 2등급 문제를 50% 맞는데 쉬운 6급, 5급 문제를 틀리는 율이 나와요. 이거는 이 아이의 특성이다. 이것이 주는 아니다. 그리고 중 2, 3 가면 이런 기본 문제를 틀리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많은 독서를 통해서 어휘력과 이해력이 된다. 저는 독서는 선행을 해도 된다. 독서 선행이 중요하다. 수학 선행보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봤던 대학교 때 교양서적을 보면서 좋아한다.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보는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어떤 아이가 역사에 관심을 가져서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또는 내셔널 지오, 엄마 아빠가 보는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보는 걸 즐겨한다. 이러면 가장 좋은 공부다. 독서 선행은 가능하다.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이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읽는 책들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중3부터 공부에 그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그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중3부터는 과학이나 사회나 국어나 다 영어나 지문이 길고 지식의 내용이나 범위가 크기 때문에 독서에 대한 능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따라하기 힘듭니다. 수학의 기초적 개념과 원리가 정확하고 연산이 자유로워야 된다. 기초 공부는 가능해야 되죠. 개념과 원리를 아이가 설명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풀기 전에 그 개념과 원리들을 자기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심화,
응용하는 문제들을 풀 수가 있는 거죠. 수학학습은 근면하고 성실하고 가치관이 건전해야 이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풀이에 대한 도전, 인내력이 생겨서 풀 수 있는 거지, 딱 봐서 모르는 문제다 그럼 도전 안 하는 걸로는 상위권 공부를 할 수 없는 거죠. 저가 이제 수학을 잘하는 것은 근면하고 성실하고 가치관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 즉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멀티미디어 이런데 노출이 많은 아이들은 수학을 잘하기 난이도 있는 수학 문제를 잘하기 어렵습니다. 즉 이런 친구들은 수준 높은 독서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독해력이 없는 거죠. 문해력이 없다, 독해력이 없다, 사고력이 없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게임, 유튜브, 멀티미디어 또는 제가 봤을 땐 습관, 식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식습관. 예를 들면 단 음료를 달고 사는 아이들은 학습적으로도 보면 기본 문제 외에는 어려워요. 제가 이제 나중에 안 거지만 비스페놀이라는 그 용기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아이의 뇌 활동에 영향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제가 가르쳐 보면서 공부를 잘했던 아이들, 이런 과제 지청력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뛰어났던 아이들은 외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지 않는다. 이런 특성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인스턴트 식품이나 음료수, 단 음료수 이런 데 집착하는 아이들은 학습에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집중을 못하고 그 난이도가 높은 거에 대해서는 머리 아파하고 이런 습성이 있어요. 외식 많이 하시고 인스턴트 식품 많이 안 먹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준다. 그런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수학이 학원이나 가정학습에서 또는 과외에서 디바이스를 통한 학습, 요즘 많이 하죠. 아이스크림 홈런, 밀크티, 엘리하이. 적어 봤을 때는 우리 아이가 어느 단계, A 수준, B 수준, C 수준의, D 수준의, E 수준의 어느 단계인가. 제가 말씀드리는 수준 6, 수준 5, 수준 4, 수준 3, 수준 2, 수준 1, 여기에서 어느 정도 단계인가. 그래서 후행을 어디서부터, 몇 학년부터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이, 진단하는 것들이 가장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 진단 없이 처방을 하는 것은 아주 저급한 교육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피검사하고 소변검사하고 운동요법을 통해서 처방을 내리죠. 약을 투여할 건지, 운동요법만 쓸 건지, 메스를 낼 건지, 치료 포기를 할 건지. 그래서 이 진단이 가장 필요하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 진단이 필요하다. 이거에 따른 처방을 해야 된다. 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고, 무자격자에 의한 진단에 의해서 처방을 하는 것은 교육 실패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올바른 진단만이 아이에게 맞는 학습, 진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 우리 총정리 평가의 수학을 보면
1번부터 10번, 11번부터 15번, 16번부터 20번, 21번부터 25번, 26번부터 30번. 난이도 A, B, C, D, E. 여기는 좀 난이도를 좀 쉽게 갔어요. 이것만 봐도 아이의 현재 상황을 체크할 수 있다.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 집에서 공부하는 거,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에 대한 이 진단을 해보자. 어디서부터 틀리기 시작하는가? 우리 아이가 C 단계의 5문제 중에 2개 이상, 2개 맞았다. 그러면 이 C 단계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학년도에 B나 C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점점 어려워지니까요. 그 다음 우리 아이는 D 단계의 문제를 5분의 3을 맞으면 뭐 통과죠. 그러면 전학년 거에 2단계를 풀어보면 전학년의 2단계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2단계의 문제는 5분의 2만 맞아도 성공입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2단계를 5분의 4를 맞았는데 C단계를 5분의 3을 맞았어요. 이 아이는 수학을 잘할 아이입니다. 너무 문제 많이 안 풀려도 돼요. 오히려 뭐 수학 책을 읽는다든가 교양서적을 읽는다든가 너무 훈련적인 걸 안 하는 것들이 이 C단계 다시 풀라 그러면 5분의 3 틀렸는데 2개 틀린 것 중에 다시 풀라 그러면 2개 다 맞을 가능성이 많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좀 파악해 보자. 오늘은 수학의 실제적인 학습의 그 사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번 강의만으로 초등 수학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례도 다르고 아이마다 다 상황이 틀립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총정리 평가를 보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상담 신청을 카톡으로 해 주시다든가 이 성적을 보내주시면 또는 아이가 풀고 있는 문제집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다든가 그러면 더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을 좀 해서 좀 더 나은 학습, 아이에게 최적화된 학습,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체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더 좋은 학부모와의 그 교류,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강의가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총정리 시험을 본 학생들은 상담을 신청하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강의 아닌 강의 설명을 들으시냐고 수고하셨고 자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희망과 바람입니다. 더 좋은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